네, 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노지민 미디어오늘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그 뉴스타파 문제를 다루느라고 이 문제를 좀 다루지 못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야 될 게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거부권이 행사가 되는데 국회로 돌아서 재표결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략 한 21명 정도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이 된 거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 그 내용이 뭐냐면 KBS 수신료를 다시 통합징수하는 방안이거든요. 네. 자, 이재석 기자,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근데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쪼개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오해를 하시면 안 되니까, 방송법 개정안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장을 어떻게 뽑느냐의 문제. 뭐 이사회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죠. 예. KBS, MBC, EBS의 사장을 어떻게 뽑느냐를 개선하는 문제를 방송법 개정안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재표결 결과 통과된 것은 그건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 예전대로 KBS 수신료를 걷겠다. 즉 원상 복구시킨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신료하고 전기요금을 통합징수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분리징수했다가 그걸 다시 통합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이게 웃지 못할 해프닝처럼 이렇게 원상복구가 된 건데, 뭐예요? 그럼 그 과정은 도대체 어떻게 그 되는 거예요? 과정을 이제 짚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거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윤석열 정부가 그럼 2023년에 왜 KBS 수신료를 잘만 통합징수 되어 오던,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통합징수가 잘 되어 오던 거를 왜 쪼갰느냐? 결국에는 뭐 김의철 사장,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사장을 내쫓기 위한 축출 작업의 일환으로서 KBS의 가장 약한 고리였던 돈 문제, 수신료를 건드린 거죠. 왜? 그래야만 KBS 내부의 투쟁 동력을 없앨 수가 있고 KBS 내부 구성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고 충격에 빠뜨릴 수 있고 그런 빈틈, 그런 좀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 사장을 바꿀 수가 있겠다라는 정부의 그런 생각, 그것이 적확하게 먹혀 들어간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김희철 사장은 쫓겨났고 그 대통령의 술친구라고 불렸던 박민 사장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다시 원상복구 됐으니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자면.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럼 지난 2년의 기간이 시간 낭비, 인력 낭비, 감정 낭비,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근데 아무튼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여서 일단 관철을 시켜버리니까 KBS 안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해야 되는 인력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그걸 명분 삼아서 막 유배시키고 막 이랬던 경우도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배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그런 뭐 취지 같은 걸 보면은 뭐 수신료 관련 업무는 당연히 필요한 업무인데 이게 원래 업무가 이제 뭐 취재, 뭐 방송 제작 이런 쪽에 종사를 해서 그쪽에서 전문성을 키웠던 인력들을 갑자기 수신료 담당 인력으로 보내버리면서 이제 그런 논란들이 있었던 건데 이게 규모가 꽤 있습니다. 이제 박민 사장 있을 때 2023년 11월 기준으로 한 120명 정도였고 그런데 이게 한 1년 뒤쯤에 한 80명 정도로 줄기는 했다고 해요. 그런데 뭐 박장범 사장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에는 50명까지 줄이겠다 이렇게 내부에 공언을 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뭐 80명 정도가 지금 원래 다른 있던 일에서 그 다른 업무로 이렇게 바뀌어서 수신료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수신료 통합징수법이라고 일단 이 법안을 정의를 하고 얘기를 하면은 이 통합징수법이 통과가 되긴 됐어도 일단은 시행되려면은 6개월이 지나야 되거든요. 공포 6개월이니까. 네, 그렇게 돼 있기도 하고 일단 한국전력이랑의 그 위수탁 계약이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참. 네. 그리고 또 뭐 방송법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는 방송법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통합징수를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상위법이랑 충돌되는 상황이니까 고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큰 틀에서는 아마 뭐 진행은 될 것인데 지금 노 기자가 얘기해줬듯이 예전에 MBC가 풍파를 겪었을 당시에 기자들을 스케이트장 보낸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랑 똑같이 취재 보도를 평생 해왔던 기자들, 밑보인 기자들을 수신료 담당 업무를 시킴으로써 가령 저랑 개인적으로 가까운 어떤 한 기자 선배는 앵커도 했었던 사람인데 그 해당 부서에 가서 민원 전화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수신료 내기 싫다라는 그 시민들의 항의 전화 같은 거, KBS 나 싫다, 밉다, 난 수신료 못 내겠다.
이런 항의 전화를 일일이 전화 받으면서 달래드리고 음. 수신료 그래도 내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민원 항의 전화를 받는 업무를 하거든요. 그런 업무도 물론 소중한 업무지만 평생 취재 일선에 있었던 기자들을 그런 데다 보내는데 그 보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말하자면은 박민 체제나 박장범 체제가 볼 때는 무언가 껄끄럽고 밉보인 존재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이제 보내거나 혹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뭐 기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내서 과거에 MBC 그 스케이트장하고 비슷한 꼴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초반에 저도 기사를 쓰고 다른 데에서도 기사가 좀 나갔었는데 면면들을 보면은 윤석열 정부 포함한 이 여권 쪽에 좀 불편한 보도를 했다거나 이제 뭐 과거에 언론노조 KBS 본부에서 좀 앞장서서 뭐 일을 했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 대거 이동을 하게 됐고 또 이제 뭐 앵커로 얼굴이 알려진 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시청자들에게 장기간 이제 오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뭐 이름을 알렸던 아나운서 출신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방송사라는 게 사실 사람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되게 크잖아요. 그럼요. 보도를 잘하고 그리고 방송을 잘하고 이런 인력들을 키우기 위해서도 저희가 이제 수신료로 다 투자를 해서 만든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제 본업이랑 다른 데로 발령을 내버리니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죠.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재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묵지를 않고 자율투표에 맡겼어요. 네. 그 결과 분석에 따르면 한 21명 정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걸로 지금 분석이 되거든요. 이런 흐름은 어떻게 읽으세요? 아니 근데 가장 큰 틀에서 보면 수신료랑 전기요금을 쪼개가지고 분리징수를 한다 해도 수신료를 안 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준조세라서. 그러니까 시민들의 편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수신료라면 통합징수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리하죠. 그 명분을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그거를 그 억지로 쪼개 놓은 거니까 다시 원상복구 시키자라는 KBS가 이제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도 열심히 뭐 로비 아닌 로비도 하고 설득 작업도 했던 걸로 전 들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20여 명의 의원들이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박민 박장범 체제로 오는 동안의 KBS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게 불만스럽지 않은 KBS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KBS 사측, 그러니까 박장범 사장 체제인데 지금 KBS 사측이 수건 사업처럼 원하고 있는 이것을 뭐 들어주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러면 그게 예. 박장범 현 사장의 입지를 좀 강화시켜 줄 수 있다. 그런 측면도 있죠. 뭐 그것을 꼭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네네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민주당을 봐야죠. 무슨 얘기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박장범 체제의 KBS가 마음에 들 리가 없죠. 네. 그런데 절대 다수인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지금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부권 맞았다가 200표가 된 거죠. 네, 네. 그러면 민주당은 왜 그렇게 했느냐를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죠. 왜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제가 민주당을 뭐 이렇게 막 무조건 상찬하려는 게 아니라 통 큰 정치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현 박장범 체제에 시비를 걸고 문제 삼자면 이걸 가지고도 계속해서 통과 못 시킨다 우리는. 우린 지금 박장범 체제에 뭐가 좋다고 통과시키냐. 지금 시민들한테 이토록 비난을 받는데 네네네. 파우치 앵커다 뭐다 하면서. 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어찌됐건 원칙적으로는 KBS 수신료, 공영방송의 수신료가 안정적으로 걷어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걸 추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민주당이 잘했다가 핵심이 아니라 잘한 건 잘한 거고요. 통 큰 정치를 한 거고 KBS 구성원들이 여기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제가 좀 들어보니까 전에 들어보니까 박장범 사장을 비롯한 KBS 수뇌부는 이것이 우리 경영진의 성과다라고 자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예, 참 씁쓸한 아이러니 같은 걸 느껴요. 왜? 경영진은 또 그렇게 자화자찬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본인들도 열심히 뛰었겠죠. 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예, 그리고 200표를 달성하려면 어찌됐건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이 필요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뭐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테니까. 그런데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박장범 사장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으며 그 전에 박민 사장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으며 김희철 사장이 어떻게 축출되게 되었으며 그 KBS의 요 근래 2, 3년 사이의 역사 속에서 이 수신료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KBS 구성원들이 말하자면은 그 자기 반성 같은 걸 해야죠. 예, 우리가 그때 수신료가 분리징수 되었을 당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런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했느냐. 특히 기자 PD들, 네. 저널리스트들이 네.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많지만 일화도 많이 알고 있지만 제가 일일이 뭐 지금 뭐 거론하지 않겠어요. 그 거론하면 뭐 너 나갔는데 뭐 결국엔 그 소리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들을까봐 제가 안 하겠는데 뭐 수신료 문제 때문에 김희철 사장이 축출되는데 뭐 동의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사실. 저널리스트들이 두 가지 정체성이 있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널리스트로서의 정체성이 절반이고 셀러리맨의 정체성이 절반이 있는데 가장 약한 고리인 윤석열 정부가 가장 약한 고리인 수신료 문제, 돈 문제를 탁 건드리니까 KBS에 있는 상당수의 기자 PD들이 저널리스트의 정체성이 아니라 셀러리맨의 정체성이 증폭되면서 그렇죠. 사실상 좀 이 얘기는 한번 하죠. KBS 기자협회가 김희철 사장이 축출되던 그 시기에 성명서 한 줄 안 썼습니다. 그랬나요? 언론의 그 장악 시도가 그토록 노골적으로 진행되던 그 시기에 성명서 한 줄 안 쓰던 기자협회예요. 네. 그러면 지금은 자성의 성명서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적극적 목소리를 못 냈다. 수신료 문제 때문에. 근데 지금은 돌이켜 보니 후회됩니다. 라고 뭔가 그런 걸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이제부터일 수 있죠. 사실 KBS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 있고 그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통합징수법 다시 이렇게 돌아간 게 물론 이게 뭐 징수 비용만 낭비되고 사실 복구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마뜩지 않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정말 중요한 과제를 아는 건데 뭐 지금 박장범 사장 체제에서 그런 선언적인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고 있어서 이제 내부 구성원들이 이걸 얼마나 이끌고 가느냐가 좀 중요할 거고 그리고 가장 빨리 해소해야 될 거는 이제 뭐 내란 국면에서 비상경 국면에서 KBS를 둘러싼 의혹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얼마나 밝혀낼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봐야죠. 아무튼 이제 법적인 측면으로만 한정해서 본다면 의미가 행정 권력이 KBS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행령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그 생존 논리를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애버렸다. 모법에 이걸 딱 이제 명시가 됨으로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잘한 거죠. 그건 하나의 진전이라고 진전이라고 봐야죠. 봐야죠. 네, 예. 그렇죠. 이게 월 2,500원인데 거기서 거의 한 30% 가까이가 징수를 위한 비용만으로 그러니까. 들었다고 하니까요. 추산한 걸로 그러니까. 예, 보면. 근데 이제 앞으로는 진짜 우리가 얘기했던 그 방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리더십, 사장을 어떻게 뽑느냐를 개선시키는 그런 방송법 개정안이 새 정부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잘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지금 일단 민주당 쪽의 분위기나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은 아무튼 속전속결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사실 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할 수 있었는데 못했잖아요. 못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사실 말은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도 그거에 대해서 뭐 그건 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인정하는 의원들도 여러 명 있었으니까 그 차원으로 이제 좀 방송법 개정 전반적으로 나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거버넌스 관련된 지배구조 관련된 법안 처리는 해야 된다라는 쪽에서 목소리가 많이 모이고 있는 거고 이제 다만 그동안 항상 얘기됐던 게 있잖아요. 신중한 논의를 해서 뭐 항상 정말 최선은 아니더라도 뭐 차선의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고 뭐 정치 후견주의 같은 걸 어떻게 타파할 거냐 뭐 이런 쪽에서 디테일한 점들이 잘 논의가 돼야겠죠. 그러니까요. 그 노지민 기자가 KBS 출입하면서 취재를 그때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김희철 사장 축출됐을 때 노지민 기자도 여러 일화를 겪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얼마나 저널리스트들이 기자 PD들이 침묵했던가를 목도했을 겁니다. 저는 안에서 목도했고 노지민 기자는 외곽에서 이제 취재하면서 목도를 했을 텐데 박장범 다시 제가 동어반복이지만 박장범 사장이나 수뇌부들이 이거 우리 성과야라고 자화자찬하는 거는 그냥 한번 웃어주면 됩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리고 실제 그게 아예 진실치가 없는 것도 아니니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기자 PD들, 저널리스트들이 이렇게 2, 3년 사이에 이 수신료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결국 원상복구된 이 사태에서 본인들을 어떻게 자각하고 자의식을 가질 것이냐가 핵심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자꾸 왜 하냐면 최근에도 글쎄요. 그런 분위기가 뭐 있는지 아니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것의 또 하나의 바로미터가 이거 아닌가요? 이른바 그 징수팀으로 이른바 유배 갔던 네. 유배 갔던 사람들을 원직 복귀시키느냐 마느냐. 그건 이제 박장범 사장이 정해야 될 문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 경영진이 할 일과 음. 이제 구성원들이 할 일이 사실 좀 분리가 돼 있는 게 있고 뭐 그렇죠. 결과적으로 목표는 같은 데로 가야겠지만 그 최근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EBS 사례를 보면서 생각해볼 지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낙하산 사장이라고 비판받은 신동호 사장 당시에 출근 저지 같은 것들이 좀 전사적으로 이뤄지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임명 효력이 정지되는 결과로 그렇죠.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법원의 판단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 그것도 하나가 좀 고려가 됐었고. 뭐 이렇게 구성원들이 앞에 나와서 뭐 직종이라거나 아니면 직급 같은 걸 불문하고 한 목소리를 냈던 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거든요. 외부에서 이렇게 제가 훈계를 하면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아 그래도 내부에서 노조를 중심으로 투쟁을 안 하는 건 아니다. 매번 이렇게 비판도 하고 사실 해요. 뭐 KBS 보도가 이상하게 나가거나 그럼 감시도 하고 비판도 하고 언론 노조 KBS 본부가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노조가 그렇게 늘 365일 하는 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KBS만의 어떤 유별난 현상도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려는 말씀은 그 내부 구성원들이 자발적 움직임 같은 게 있어야 돼요. 노조나 이런 거와 별도로 그러니까 협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그런 자발적 움직임 우리가 신뢰도와 영향력이 이토록 하락했는데 이거를 회복하기 위한 그리고 수신료가 이렇게 원상복구됐는데 우리 자성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가시적이고도 자발적인 움직임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외부로 표출이 돼야 됩니다.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근데 그게 과연 있느냐? 그게 대야 사실은 KBS가 좀 이제 그 변화의 몸부림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이제 그 신호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게 없으면 그냥 내부적으로 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기분 나빠해요. 이렇게 외부에서 훈계질을 하면 너네 뭐 하냐라는 식으로 훈계질을 하면. 근데 그런 내부에 그런 움직임이 나빠요. 있어야 수신료가 징수가 아니라 납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제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또 하나의 주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즘 국민의힘이 자주 찾아간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최근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은 최근에 또 국민의힘에서 그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사 보도를 제소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일들이 또 많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언중이 제소할 수 있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언중이 제소를 하겠다고 밝힌 보도들의 수준이 좀 이 정도면은 많이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최근에 많이 보여서요. 예를 들면 어떤 게? 뭐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은 이건 보도가 많이 되진 않은 것 같은데 추미애 의원이 국민의힘 경선을 바퀴벌레 잔치판 이렇게 빗대어서 발언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발언을 인용한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밝힌 일이 있거든요. 이게 이 발언 자체에 대해서 뭐 형법상 모욕죄 소지가 상당하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받아 쓴 언론사 책임도 덜하다고 볼 수 없다. 이걸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그 최지우 변호사가 단장을 맡은 이 기구에서 최지우 변호사가 그 전에 그 김건희 씨 변호했던. 네, 그래서 많이 논란이 됐는데 여기에서 입장을 기자들한테 공지를 했죠. 그런데 단순히 특정 정치인의 비판 발언을 인용을 한 것만으로 언중이 제소를 한다면 나만 하는 보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잠깐만요. 바퀴벌레 그 얘기가 나온 게 후보들한테 다시 태어나면 바퀴벌레로 태어날래, 바퀴로 태어날래 이렇게 물어본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가서 추미애 의원이 표현한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이 그 중진 정치인으로서 적절한 발언을 했는가를 뭐 토론하고 논평할 수야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그 발언을 이제 따옴표 보도를 하는 거잖아요. 언론들은 그 따옴표 보도의 문제점은 별도로 우리가 토론할 수는 있는데, 근데 어찌됐건 정치인들은 말로 검투를 벌이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말을 인용하는 보도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그건 여야를 넘나들고 보도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걸 왜 인용했어라고 언중이를 걸면 이건 난센스죠. 뭐 언중이에 이런 걸 가지고 뭡니까? 언중에 건다는 건 이제 명백한 오보가 있거나 아니면 악의적인 보도가 확실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가는 거지. 이렇게 뭐 인용 보도했다고 가면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중에 저는 그러니까 과함이 있다고 보는데 인용 보도를 문제 삼은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용 대상이 됐던 것이 무엇이냐도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 어떤 그 지금 뭐 경선이 진행 중인데 추미애 의원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을 때 자신의 그냥 어떤 주관적 생각만 가지고 바퀴벌레라고 하는 임의적 표현 수단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비하하려고 했다. 그러면 기자나 언론 입장에서 이걸 굳이 인용 보도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할 수 있다고도 쳐요. 100번 양보해서. 근데 바퀴벌레 얘기가 국민의힘 안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네.
추미애는 그걸 받아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원인 제공은 국민의힘 내부에 있었던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추미애 의원은 그런 식으로 이제 반론을 펴겠죠. 그 표현이 심하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하면 네. 토론회에서 나온 걸 빗대서 표현한 건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죠. 추미애 의원이 표현을 한 게 비유적인 게 아니라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했다거나 이걸 언론이 이걸 듣는 순간 알아챌 수 있는데도 그대로 인용을 해서 확산시켰다 이러면 알기죠.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건 뭐 수사적이거나 비유적인 표현들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연장선 상에서 나온 발언이고 말하신 것처럼 이 적정성을 떠나서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차원에서 그동안의 언중이 제소한 거를 일괄 취하하겠다 이렇게 밝힌 게 이번 달 9일이거든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칙에 대해서 대응할 만한 유형 보도에 대해서 뭐 사실관계가 명백히 어긋나거나 뭐 익명의 당 관계자 입장을 당 공식 입장인 것처럼 호도하거나 혹은 이제 출처가 불명확한 축축성 보도, 제보 형식을 빌려서 민주당 일방적 주장을 사실 확인 없이 인용한 보도, 또 각 당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않은 보도, 국민의힘 비주류 인사와 민주당 주류 인사를 함께 출연시켜서 사실상 일방의 의견만 전달하는 보도. 근데 이게 앞에 두 개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사실과 다른 것들이 이렇게 보도로 확산되면 문제 제기할 수 있다 치는데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을 하겠다고 한 거고 그 이후에 실제로 이뤄진 법적 대응이나 뭐 언중이 제소하겠다고 밝힌 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추미애 의원 발언 인용 사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면 사실 이런 언중이 제소의 목적이 뭔지를 생각해 봤을 때 추미애 의원의 발언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국민의힘 쪽에서 바로잡을 거는 비판 성명을 내면 돼요. 그럼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보도가 얼마나 많이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론을 하면 될 것을 언중위로 왜 갑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 이달 초에 지금 노 기자 얘기한 대로 그 몇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것만 언중위로 가겠다. 문제 제기하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소했던 거는 다 일괄 취하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추미애 의원 발언을 문제 삼은 거죠, 지금. 네, 그 그렇죠. 후의 시점이죠. 네, 그러니까 그 후의 시점이죠. 그 본인들이 얘기한 그 6가지 원칙이라는 게 얼마나 그냥 뭐랄까 아까 얘기했듯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신문 보도나 이런 거는 뭐 언중위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방송 보도는 방심위가 있고 선방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언중위로 가요? 일단 아니면 거기도 네. 또 걸겠다는 건가요? 이중으로 걸겠다는 건가요? 뭐 뭐예요? 방심위 관련해서 같이 걸었다라고 한 사례는 일단 최소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은 아니었고 지금 방심위 자체가 류일임 방심위는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그 일괄 취하했다 한 것처럼 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한다거나 그리고 뭐 실제로 하지 않거나 이런 사례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방송 실무자들 입장에선 지금 류일임의 방심위에 무언가를 문제 제기하는 것보다 언중위로 하면 차라리 낫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방심위는 좀 아닌 것 같다. 혹시 이 생각을 하고 있나 싶어서 궁금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네. 생각을 하겠습니까마는 네. 근데 뭐 실무자들은 오히려 언중위로 하면 언중위는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자주 불려갔기 때문에 아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차라리 낫죠. 중재 부장은 판사들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재위원들은 보통 이제 언론인 출신이나 변호사 언론단체에서 뭐 출신, 이런 데서 뭐 이제 법률단체에서 변호사 단체에서 추천을 하거나 국민의힘이 좀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특정 정당 제가 호불호를 드러내는 게 절대 아니고 국민의힘 미디어 팀이 너무 언어가 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예전에 KBS 앵커 할 때도 막 제가 뾰족한 인터뷰를 하거나 혹은 뭐 노동자 관련 인터뷰를 하면 노동 문제 관련해서 막 이런 성명서가 나왔어요. 그때 뭐 KBS 막 흔들 때니까 김희철 사장 때고 KBS 체제를 막 뒤흔들어야 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을 때긴 하지만 막 공당의 미디어 팀이 그런 성명을 내요. 뭐 이재석 앵커는 민주노총 해악의 증거다. 막 이런 언어를 써요. 제가 언론노조 KBS 본부 소속이긴 한데 언론노조 KBS 본부는 당연히 민주노총 산하고 KBS 대다수 구성원들이 속해 있는 일노조입니다. 근데 네. 아니 그런 표현들을 예를 들면은 뭐 보수적 극우적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한다면요 제가 그러려니 하겠는데 여당의 미디어 팀이 그런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국민의 미디어 팀이 굉장히 대응이 좀 거칠고 과하고 막 그래요. 지금 쭉 일관되게.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로 거죠. 그 지점에서 우리가 짚어야 될 게 정당이 공당이 언론 보도를 뭐 문제 삼을 수는 있죠. 근데 문제 삼는 그 행위 양식으로 언중이를 찾아간다. 내지 방심위를 찾아간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전에는 저번에도 한번 말한 것 같은데 정당에서 뭐 민원 넣거나 언중이 제소하면 숨겼어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창피한 인지를 일이죠. 하는 네. 거죠. 어디 정당이 이렇게 발언권이 다 보장되어 있는데 이런 제도까지 해서 언론을 압박하느냐. 네. 근데 지금은 본인들이 나서서 제소하겠다 이렇게 나서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최소한의 그런 부끄러움 같은 게 사라진 거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문제되면 불편하게 만들 거다, 귀찮게 할 거다 이런 수단으로 쓰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노골적이 된 거죠. 비유를 하면 예전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정원이 아마 뭐 명예훼손으로 걸었나 그랬어요. 박원순 시장을. 그때 맞아요. 박원순 시장이 뭐라 그랬냐면 국가한테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냐. 이게 법리적으로. 그러면서 얘기를 했고 실제 뭐 법정에 가서 당연히 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나왔는데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메이저 공당이 언론사를 상대로 무슨 방심위를 걸고 언중위를 걸고 이런 거 자체가 난센스인 겁니다. 공당은 그냥 공당대로 문제제기하고 성명서 내고 항의하고 논평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언중위 건다? 개인도 아닌데. 이거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괴상한 겁니다. 예. 아니 공인이나 공당은 공짜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갖게 되는 어쩌면 가장 의무사항이라고 저는 보는데 비판받을 의무를 안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매탄석 당해라, 억울하더라도 참아라가 아니라 비판을 받으면 공당이나 공인은 그것이 공론회장에서 반론을 펼 수 있는 게 일반 시민하고는 기회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해소하면 되는 거다. 이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김종배 시즌 중에서 뭔가 본인들이 봤을 때 불만스러운 어떤 인터뷰나 뭐가 나왔다. 그러면 제작진한테 연락해서 반론 기회를 달라 그러면 반론 시간을 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다음 날이든 다다음 날이든 나와가지고 본인들의 주장을 펴면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반가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작진 입장에서는. 영업 비밀을 얘기하면 안 되고. 네, 네. 아무튼 그러니까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하면 방심이 찾아가고 언중이 찾아가느냐. 그거 자체가 난센스예요. 그러니까요. 공당이 그렇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예. 그리고 솔직히 실무진 입장에서 뭐 언중이나 뭐나 하면은 담당하는 사안이 쌓이면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제소했다, 뭐 문제 제기했다 이렇게 기사 나오고 나서 뭐 이런 거를 취하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될 만한 일을 했으면 이렇지 않았겠죠. 언중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법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소송으로 가야 되죠. 이거는 그 우리 기자들이 그 국민의힘이 저렇게 나와도 절대로 위축돼서는 안 되고 언중위에서 합의를 뭐 그 안 해도 상관없으니 그냥 그 국민의힘도 법원까지 가긴 힘들 거예요. 이걸 매번 어떻게 소송합니까?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당당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어떤 현상이 특히 선거 국면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도 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죠? 뭐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나 이런 구성 같은 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네, 앞으로도 진행되는 걸 그러니까요.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